안녕하세요. 시 쓰는 사람 나태주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를 쓰지 않았더라면 나쁜 인간이 됐을 것이고 죽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요즘은 제가 조금 미저 같아요. 왜 내 책만 나가는지 좀 미안하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사람 나태주입니다. 16살 때 공주에 고등학교 다니러 와서 동급생인데 너무 이쁜 여자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철없고 사춘기 때 이런 때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감정이 생겨요. 공풍선처럼 빵빵하게 감정이 생기는데 이걸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하다가 생각한 것이 시였습니다. 연애 편지를 한번 쓰긴 썼는데 편지를 그 여자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다시는 편지를 쓸 수도 없었고 그래서 편지 대신 시를 썼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시가 연애 편지를 쓰는 거다. 그때는 한 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뒤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가 나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인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보살펴주는 서비스맨이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개청청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내가 시인이니까 올라와라 이런 시인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내려가서 같이 만나주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옆에 있다 같이 가자 좀 기다려볼 수 없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부추겨주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시인의 운명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시를 쓰게 하는 운동력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리움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원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인들이 시를 오래 쓰다가도 중간에 멈추는 것은 호기심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 호기심은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면 호기심이 사라지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도 호기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움. 그리움은 나한테 있었으나 사라진 것이 그리움이라고 생각해요.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그리움인데 그런 그리움이 저한테는 아주 뿌리 깊게 있었고 세 번째는 사랑. 사랑은 현재 자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미 내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리움, 호기심, 사랑을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지속시켜주고 좀 더 상승하게 도와주는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부부싸움도 안 해요. 열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사업을 이렇게 매진하는 것도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를 쓰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 시를 안 썼으면 이 인간이 정말로 쓸모가 없을 텐데 책도 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요 시인이 유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용해야 된다. 유명한 시가 아니고 유용한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악수가 되고 꽃다발이 되는 그런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학생들하고 만날 때 많은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얘기를 하러 갔는데 느낌으로는 애들한테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더 많은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용인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간 적이 있어요. 대학 1학년 새내기인데 저를 보고 그래요. 작가님의 봄은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1학년 새내기의 그 질문을 받고 느낌이 아득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지?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네가 내 옆에 와 있으므로 나의 봄은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이 얘기는 네 자신이 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뻘뻘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작품을 나중에 이제 50년 기념 시집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읽어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얘기한 그걸 시로 쓰셨더라. 그걸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요, 몇 바퀴를 돌아서 이게 내 마음이 가고 또 그 마음이 오고 다시 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네.
흐르는 내서 나를 달래주고 변함없이 다들 같은 곳을 향해 소리 없이 도는 시계 바늘처럼 끝도 없는 저기 위험한 칸을 겨우 지나서야 내 하루. 키가 작잖아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었어요.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핍이 아주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결핍을 어떻게든지 좀 바꾸는 그런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의 삶으로 도시 사람들한테 늘 이제 좀 짜부라들었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고 신은 시골을 만들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골을 아주 아름다운 나의 낙토로 삼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 이거는 정말로 이것도 결핍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교 선생은 중학교 선생보다도 훨씬 아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했으므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천진한 말투를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교장도 했는데 교장하던 내내 8년 동안 수업을 놓지 않고 했으므로 그 뒤로 계속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을 한 것도 결핍이고 마이너였지만은 끝내는 좋았다. 세 번째, 저는 또 자동차 없이 살았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주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공주에서 사람들이 제 어떤 그 상징, 어떤 트레이드 마크 하면은 이제 가방 메고 이제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가는 뒷모습, 이런 것을 공주 사람들이 저의 하나의 어떤 상징처럼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 저한테는 결핍이었으나 이것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그 어떤 그 현재 상태가 부족하다면 그걸 사랑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쉽게 버리지 말고 그것이 좋아질 날을 꿈꾸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만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이 온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믿고 자기의 좀 모자란 점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터닝포인트는 실패지요. 실패.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위기가 옵니다. 위기라는 것은 기계가 흔들리는 게 위기입니다. 26살 때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아까는 그 16살 때고요. 그 여자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위기였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한테 당한 어려운 것을 내가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게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어요. 그 여자분이 나를 안 버려줬으면 나는 시인이 안 됐어요. 버림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있다면 그때 그걸 계기 삼아서 일어서라. 이 스님들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남의 도움 받지 말고 네가 짚고서 일어나라. 그럴 때 그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터닝포인트는 유턴이 아니에요. 하다가 돌아오는 게 유턴인데, 터닝포인트는 돌아서 다시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고쳐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터닝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첫째는 질병, 두 번째는 실패, 세 번째는 독서, 네 번째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권하고 싶은 것은 여행과 독서를 말하고 싶습니다. 독서는 자기 삶을 떠나서 저자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은 낯선 자연과 문명 또는 사람의 모습, 생활, 다른 사람의 생활을 관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길을 고쳐서 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만족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잘하려고만 하는 게 아닐까.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 지금 우리가 사로잡힌 게 아닐까. 너무 예쁘려고 하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만 실패를 하거나 한 번만 삐끗해도 내 인생 다 망친 게 아닌가.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이번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온 인생입니까?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온 인생인데 그냥 뭐가 좀 잘못되면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9번 실패했다면 9번 시작했다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가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만큼 더만큼 성공할 것이다.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그 사람은 재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것만 갖고 성공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보태야 할 것이 노력이다 그런 얘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금수저? 그건 좋지 않은 말입니다. 금수저 갖다 받쳐놓는 거 아니에요. 은수저도 필요 없고요. 그냥 스테인리스 수저, 그냥 평생 먹어도 닳지 않는 수저면 충분합니다. 그런 걸 아시고 한 번 성공하려고 시도했다가 안 돼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경솔한 일이고 너무나 미안한 것이 아닌가. 오늘날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잘 못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를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미모에 대해서도 텔레비전 속에 있는 사람들, 너무 잘생긴 사람들한테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너무너무 안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예뻐요. 나는 실패자, 루저인 것 같고 낙오자인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안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요 너무 자극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괜찮다. 젊은 애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말은요 괜찮다예요. 괜찮다. 너 지금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좀 용기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자존감을 좀 높였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 사항입니다.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또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는요, 너 못하는 사람이야, 못 될래? 이렇게 물었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what, 무엇보다도 how, 어떻게 우리는 눈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높은 사람이에요. 국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서 잘못돼가지고서 신문에 지탄받고 하는 경우 우리 수없이 보잖아요. 그거보다도 시골에서 그냥 소소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도 살지만은 하루를 부끄럽지 없이 살고 자면서 아 나는 오늘 충분했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의사 될래? 법조인 될래?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할 거야? 기본에 충실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남한테 잘하고 이런 쪽으로 사람을 안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참 답답하지요. 그렇지만은 또래들이 빨리 성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서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태주식으로 성공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성공이란
청소년 시절에 내가 꿈꾸었던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가서 살다가 나이 먹어서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무슨 뭐 다른 사람 모델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따라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성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의 성공 어디냐?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현실에서 실현해서 만나는 것. 나도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I'm not good at letting down my guard, but I really want it. Before you, I was running in the dark. When you said this was goodbye, that's when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뭐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한시도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랑시를 쓰는 겁니다. 사랑을 아주 완전하게 했으면 제가 사랑시를 안 썼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미흡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쓰는 건데 저는 그런 바탕 위에서 사랑시를 쓰는 거고요. 사랑은 뭐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한시도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사랑의 시를 계속 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아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죠. 기대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어떤 대학생인데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바꿔보자.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근데 나중에 왔더라고. 근데 있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젊은이들이 사랑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바라보고 그는 또 딴 사람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나? 원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장점을 좀 찾아서 인정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한쪽 자기가 바라보는 쪽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좀 뒤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근데 젊은 시절에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너무 재촉하지 마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랑은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가 있다고 본다면 젊은 시절에는 에로스의 사랑 이런 쪽을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바짝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 누군가를 확 내 편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랑인데 근데 거기다가 저는 필리아를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정 같은 사랑? 코로나도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거리를 두게 하잖아요. 사랑도 거리를 두면서 하는 사랑이 좋지 않을까. 김소월 선생의 시에 보면 산유아라는 그 시가 있어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저만치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그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거의 지금 50년 가깝게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온갖 일이 다 있었지만은 지금 늙어가지고 이 필리아 친구 같은 이 상태가 가장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젊은 시절보다도. 그래서 이 저만치의 간격이 이 사랑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자라니까 내 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모자라니까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자기 딸은 시집도 못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핸드폰 갖고 동영상 틀어주면서 이게 우리 손자요. 그러면요 벌금 내야 돼. 에? 손자 자랑을 입으로만 만 원 내야 되고 동영상까지 내면 2만 원 내야 돼. 남 생각 좀 하자고요. 지금 다른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불난집에 부채질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 시는요 낮고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수위하고 어느 정도 맞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수위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높이가 맞아야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높으면 이 낙차가 생겨서 폭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이 자꾸 낮춰야 돼요.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요 시가 계속 나와요. 계속 써줘. 왜냐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와서 시가 돼서 다시 또 간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내가 너를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근데 그 시는 30대 때 제가 중반에 쓴 막동리 소묘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집 속에 4줄짜리 시로 들어있던 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4줄을 세계연으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내 시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제목도 막동리 소묘 그게 몇 번인가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데 제목도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 제목도 내가 안 붙였는데 근데 이게 독자들이 내 시 중에 풀꽃 다음으로 아주 많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혼자 쓴 시가 아니에요. 내 시를 독자들이 고쳐서 다시 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래 시가 독자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시가 본래 어디 있었느냐면 세상에 널려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벌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벌꿀이 본래 벌한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꿀은 어디 있었냐면 꽃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벌들이 그걸 모아다가 벌통에 놓았기 때문에 벌이 그 꿀의 주인이 되고 그 이름이 벌꿀이 된 거예요. 누구도 그걸 꽃꿀이라고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마음속에 꿀처럼 있었던 겁니다. 아주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시인이 모아다가 꿀통에다가 모아서 시집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꿀을 다시 시인들이 만드는 시를 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시가 잘 살아남는 것이고 생명력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를 잘 쓰는 방법은 있지만 없어요. 그거는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잘 관찰하고 자기 삶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시는 산문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재료가 사실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는 서사가 아니고 서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이치에 맞도록 조리 있게 순서 있게 펼쳐야 돼요. 근데 이 시 소재가 되는 감정은 급한 대로 쏟아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숙달이 안 돼서 시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우듯이 쓴다, 유언하듯이 쓴다, 그리고 외마디 소리 지르듯이 쓴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쓴다. 잘 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막 써라.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시다운 시를 쓰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박목월 선생님도 여쭤봤어요. 선생님 시의 대표작이 나그네지요? 그러면 그분은 대가가 됐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의 대표작 오늘 저녁에 쓸 기다. 시는 작정 없이 써지는 글이에요. 내 의지대로 써지는 게 시 아니고 시가 나를 쓰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성이나 영혼이나 저 밑에 있는 망각된 어떤 기억력이 되살아나서 나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가 나한테 와주기를 기다리고 준비할 것입니다. 누구 위에 기분 맞춰주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시간에 차라리 내 발전에 더 신경 쓰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지치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아마 그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관계에 쉽게 지치는 사람들의 몇몇 특성이 있는데 제일 먼저 관계의 기대 평균값이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주변에 다가가기도 좀 어렵고 사실상 관계를 맺고자 해도 거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분이고 내 주변엔 왜 이런 사람들만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상 기분이 좋지 않죠. 관계의 기대 평균값이 너무 높은 분들은 스스로도 거절감을 느끼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도 지치게 하고 본인도 많이 지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나에게 페이백 서비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정말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욕구는 커요. 그런데 나의 능력치는 때론 작을 수 있죠. 그러면 내 능력에 넘는 과잉 친절을 하거나 아니면 과잉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넘치는 친절이나 과도한 노력을 하는데 돌아올 게 없다고 판단을 하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관계에 지쳤어. 사실상 자기의 인정 욕구에 관련된 이슈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계에서 많이 지치고 한 분들 중에 에너지의 절대량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딱 봐도 그냥 힘없어 보이는 분들 계시죠?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양도 당연히 넓을 수가 없고 클 수가 없고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사실상 약간 좁게 하면서 동시에 좀 짧게 해야 되는 분들인데 내 에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인간 사회이잖아요. 그럴 때 에너지가 적은 분들은 쉽사리 지치고 관계를 철회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또 한 가지, 나와 엄마, 나와 아버지, 나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의 패턴이 나이 들어서까지 반복되는 것, 이걸 우리가 대상관계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대상관계에서 반복적이고 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렸을 때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매를 맞고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했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지의 폭력성이 눈곱만큼이라도 보이면 아버지에게 내가 보였던 그 숨어드는 반응, 그 반응을 관계에서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건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관계의 치명성을 과거의 그 가족 관계로부터 얻었던 사람들 역시 인간관계에 지친다, 시달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다라는 말을 쓰는 건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관계 균형이라고 하는 건 관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요 생각 한번 해보게 되죠. 제일 먼저는 내가 에너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80% 이상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룹이 있어요. 첫째, 내가 추종하는 그룹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은 꼭 따라가야 되고 내가 따라가고 싶어, 간절해. 이렇다면 당연히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요. 농담으로라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공감적인 말로 위로를 해주고요. 그리고 도와줄 때는 정말 화끈하게 도와주고요. 이런 그룹은 인격적 그룹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멘토 그룹입니다. 멘토 그룹은 내가 그들을 추종하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감동까지 갖는 그룹이 멘토 그룹이에요. (50%만) 쏟아야 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동아리 혹은 동창회예요. 다행인 건 동아리나 동창회는 자주 모이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거기에 소속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적어도 10번 모이면 최소한 6번 이상은 모여야 동아리원으로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그룹은 우리에겐 선택적 그룹이기 때문에 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나도 공을 들여야 되는 그룹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0%만 쏟아도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먼저 연락 안 해도 나한테 전화해주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그룹이기도 하고 나를 신경 써주는 그룹이거든요. 인간은 다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나한테 늘 괜찮다 말해주는 칭찬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들은 나를 아이돌처럼 만들어주면서 인정 욕구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 그룹은 아마 요 30%의 에너지를 드리는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잠깐, 가족은 어느 그룹일까요? 이 나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그 그룹이기도 한 게 바로 이 가족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인정도 받고 싶은 그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가피하기에 굉장히 피곤한 그룹이기도 한 게 가족이에요. 게다가 가족한테 의무를 부과하면서 성질까지 낸단 말이에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엄마한테 또 성질도 있는 대로 내고요. 딸한테 나 이것 좀 도와줘 저거 좀 도와줘 하면서 딸한테도 그렇게 화를 냅다 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이 일상적 공격성은 왜 발생하는가? 가족이란 이 그룹은 언제든 회복이 가능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생각하니까 그냥 약간 긴장의 끈을 놔버리는 거죠. 회복 가능한 관계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회복 가능한 관계가 가장 아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룹별 80% 그룹, 50% 그룹, 30% 그룹 이렇게 에너지를 분배했어요. 분배한다고 끝나나요? 아니죠. 관리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룹, 그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생일 꼭 챙기세요. 기쁨을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음을 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새 쿠폰 같은 거 많이 보내잖아요. 쿠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편지가 동반이 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오늘 당신 생일이어서 너무 축하하고 네가 내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잖아요. 훌륭한 선택이고 좋은 고백입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무슨 일 생기면 그 친구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 친구가 나에게 반응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친구에게 나의 정보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 친구 머릿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일 생기면 반드시 전하세요.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전하셔야 되냐면 나 이런 좋은 일 있는데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 연애의 꿀팁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다 얘기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시기 바라고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래요. 특별히 경사와 애사가 있다면 저는 애사를 꼭 챙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처한 슬픔 속에 함께 있는 것, 머물러 주는 것, 이거를 보통 be with 경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한다면 경조사 자리 꼭 챙기시고요.
중간 정도의 에너지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법은 무엇인가? 이 친구들은 있으면 좋은 친구예요. 그들의 필요를 읽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최소한의 반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개인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전체 그룹 안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청하면 그때 반응하세요. 먼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요청하면 반드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걸 못할 때는 내가 지금은 어려운데 다음번에 꼭 이렇게 할게 라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까지는 이분들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의 일환이기도 하고 마음의 연결점을 갖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 내 감정의 상태를 자주 표현해 주는 것. 50%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면 이 이모티콘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이 사람은 꼭 이거 쓰고 이 감정할 때 꼭 이 이모티콘 나오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 감정을 잘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축하해주기 할 때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 이게 혀의 감각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분들에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들키면 안 돼요. 내가 에너지를 조금만 투자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들키지 않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첫째, 개인톡보다는 단톡 속에서만 대화를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해도 문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반응은 해주시면 좋아요. 뒤늦게라도. 세 번째, 축하의 방식도 그냥 다른 사람들 축하한다 그러면 그 반응에 맞춰서만 반응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지만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 알리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넘어서 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내 친구를 갈라놓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내 가족을 갈라놓는 사람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지하지 마세요. 중년 정도 나이가 되죠.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없고 잔인하다면 이 사람의 이 칼날은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끊으세요. 어차피 나랑 이어질 관계는 정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관계의 켜 속에서 우리가 알아왔고 또 경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결과물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주도적으로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쓰지 않아도 오래가는 친구 관계를 다지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유쾌함입니다.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또 재미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스트레스 있죠? 책임감 있죠? 짓눌려 살죠? 이러다 보면 나의 그 청춘의 아름다움과 유쾌함은 어느덧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 유쾌함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유쾌함의 필수 요소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가 보통 유쾌함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나만의 방법은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 요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유쾌한 사람 옆으로 가세요. 상상력부터 시작해서 경이감에 이르기까지 5개의 유쾌함을 그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쾌한 사람의 환경 통제력과 환경 해석력을 배운단 말이에요. 유쾌한 사람 곁에 가서 유쾌한 사람의 기운을 받아라. 두 번째로는 유쾌한 컨텐츠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유쾌한 컨텐츠를 보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우리는 웃고 끝나지 않아요. 그 유쾌함을 거기서 또 묻어내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중에 또 재밌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혼자 또 키득키득 웃기도 합니다. 그 유쾌함의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유쾌한 사람임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어디 가나 괜찮은 유머, 통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하는 유머는 항상 어떻게 벤치마킹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쾌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도 심지어 나의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유쾌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평생 갈 친구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는 관계의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고요.
특별히 무시를 넘어서 공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 지옥의 문을 여는 거고요. 다음 생에까지 칼싸움할 거예요. 두 번째, 상대의 치명적인 과거 언급하면 안 돼요. 친구의 이혼, 친구의 파산, 친구의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론 말한 사람은 안타까움을 얘기하겠지만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얘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치명적인 과거는 절대 언급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구예요. 세 번째, 돈 빌리시지 마세요. 돈 빌리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관계 중에 항상 잔존하는 긴장 관계가 있어요. 긴장이 나중에 파급 효과를 거치면서 갈등 관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절하시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럼 그 관계는 회복이 가능한데 안 갚는 돈은 회복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언보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공감보다 옆에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좋은 친구니까 만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있나요?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를 탓하거나 또 부정적인 상상을 하죠. 연인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나? 저 말이 사실일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자기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부터 관계의 시작, 곧 나와의 관계를 잘 다지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할 텐데요. 1974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행복도 계속 따라 올라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1946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사람들 이 소득 수준하고 요 행복도 요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정 정도의 소득 이상으로 올라갔더니 그 뒤로는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이 행복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나라를 불문하고 소득 수준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일정 수준까지는 동반 상승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리 소득이 들어도 행복 지수는 그냥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감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은 행복감을 유지하는가? 이 조사를 이스털린 교수가 연이어서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건강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건강 중요하고 가족 중요해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쭉 해봤더니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하나가 뭐냐? 자기조절력. 또 하나 여가를 다루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한국 사람들은 나 행복한데 나 괜찮은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우위라는 게 없는 사회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기 조절을 해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자기애랑 자존감이랑 자신감이랑 자존심이랑 도대체 이 차이는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타인이나 다른 환경과의 관계나 그 중심 강도가 달라요. 먼저 자존심은 어떤 것인가? 경쟁과 비교에서 우월 혹은 열등의 감정을 이걸 자존심이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내가 너보다 뭐가 모자라는데? 내가 걔보다 뭐가 딸리는데? 경쟁 상대가 반드시 있고 비교 우위냐 혹은 열등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 오가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죠. 자존심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동시에 내가 품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가치, 내 능력, 내 적성, 그래서 내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그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의 상태, 이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할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나래요. 그래서 나는 나를 환대해야 된대요. 내가 나를 환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환대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내가 하는 일에서의 성취와 능력에서 얻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마라톤 합니다. 풀코스냐고요? 그럴 리가요. 10km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내가 한 일에 대한 기쁨과 성취를 기꺼이 말할 수 있는 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애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애라는 건 뭐냐? 내 가치를 고양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성이 높기는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이쁜 얼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넌 죽었다 깨나도 모를걸?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한 특별한 호의예요. 자기조절 능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나의 감정에 잡아먹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기서 오늘 저는 5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믿을 수 있는 1인이에요.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갔더니 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때로는 솔루션까지 줘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상상의 멘토예요. 그건 바로 뭔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딱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강용욱 선생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무슨 일이 딱 생겼어. 영숙이 언니라면 그때 어떻게 했지? 그 언니라면 그거 알 텐데. 그때 그 형 어떻게 했지? 유명한 분들 있다면 그분들의 방법 쓰세요.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처할까? 이거 쓰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좋아요. 상상의 멘토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위로 장소, 네 번째 위로 음식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한꺼번에 통증이 막 밀려오고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땐 저는 반드시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카페에 가요. 거기서 반드시 전 와플을 먹습니다. 속상할 땐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이렇게 반복하죠. 나중엔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돼요. 좋은 습관 안에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정신을 가두어 보는 경험, 이걸 우리가 마음 근육을 단련한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습관이에요. 저는 이 감사 습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겁니다. 가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접을 때마다 내가 안심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꼭 주무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시길 권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 일지예요. 제가 일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널링이라고 불러요. 기자가 잡지에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의 요소를 딱 집어가지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써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런 면에서 좋았고, 이때 이런 말을 누가 했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어땠고, 아주 집중적으로 감정과 상황을 다루는 힘이 생겨나거든요. 감사하는 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되죠. 동시에 불만이나 짜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부는 마치 외세의 침략처럼 갑자기 나에게 침범하듯이 들어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건 그 감정이 없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절할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너무 좋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빅히트를 쳤던 미하엘 칙센트 몰입의 시간 이런 책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최상의 전문성과 최고의 몰입이 만나는 자리가 취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생각을 그리로 모으고 흘러가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취미에 집중해 볼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혼자 하는 취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 취미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 취미가 있을 거예요. 집단이 함께 열광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 놀기도 좋지만 전문성이 몰입에 이르러서 놀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소속이 필요하겠죠. 복지관도 가라, 주민센터도 가라, 동호회도 가라, 어디든지 가서 나에게 소속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함께 공동의 의미를 창출하는 학습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죠. 첫째, 취향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 비슷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성장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전문가, 때로는 덕후라는 지점에 도달하기도 해요. 덕후가 글을 쓰면 덕후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양육을 시작하라 라고요. 이 얘기는 뭔가 애를 또 낳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고 그 돌봄에 참여하기를 좀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휴머니즘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런 거 다 저는 제2의 양육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내 자신에 대한 심정적 양육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팬덤 이야기입니다. 이 팬덤이 된다는 건 이제는 팬클럽이 있잖아요. 밴드, 카페, 블로그,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나를 회원으로 소속을 시켜요. 그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문화 소속이다. 나를 문화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공동의 집합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집단 여가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집단 취미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새 엄마들이 왜 이렇게 영웅시대에 가입할까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참여하면서 기꺼이 모든 공연에 들어가고 몇 초 만에 순삭이 되고 막 이렇게 될까요? 표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H.O.T 참 좋아했습니다. 신화도 좋아했고요. S.E.S도 좋아했고요. 또 핑클도 좋아했죠. 이런 시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엔 자식을 좋아했죠. 그렇게 자식이 떠나가고 나면 더 이상 좋아할 대상이 없어지죠. 증발해버립니다. 요즘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게 특정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집단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종 욕구도 충족하고 자아 실현까지 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너무나 간절해지고 그 관계의 동절기에 덜덜 떨고 있는 이때 이 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뜨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보살피고 그렇게 나의 긍정적 자기애를 만드는데 저는 자기조절력이 둘도 없이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1인 상상의 멘토, 위로 장소, 또 위로 음식, 감사의 습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나만의 덕후감, 이런 감사 일지도 한번 써보시고 나만의 팬덤 한번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 안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